연간 1,700억 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온 30년 전 그날의 선택. 1970년 가난했던 한나라는 모두가 비웃을 만한 비밀장기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면서 왜 어리석은 짓을 해? 그들은 힘들고 배고팠지만 미래를 위해 조용히 참아왔죠. 무려 32년이나 말이죠. 처음엔 국민들조차 당장의 불편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반대했지만 결국 그들의 사고방식과 민족성은 큰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220부위는 오늘날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한때는 미국, 일본과 같은 110부위를 사용했었죠. 상대적 강대국이었던 미국, 일본은 지금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선택하지 않고 있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110부위에서 20부위로 바꾼 전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일본은 당장의 편의를 선택했었고 가난했던 한국은 미래를 위해 더 굶주리고 참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고 하게 된 걸까요? 미국, 일본은 부유했지만 왜 선택하지 못한 걸까요? 한국이 그 긴 세월을 참아가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크 테일러입니다. 25년간 전력공학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기가 사실은 한 세대 이상의 선택과 고통의 기록이라는 이야기, 특히 한국, 미국, 일본이 220부위와 110부위의 갈림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생하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전기 소켓에 플러그를 꽂을 때 왜 한국에서는 220부위가 자연스럽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여전히 110부위가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전압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속에는 국가가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았는지, 그리고 국민이 어떤 선택을 감내했는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기는 사치였고 전기만큼은 불안정했습니다. 여름이면 정전이 일상이었고 산업 현장에서는 전력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110부위의 전압 체계를 유지하며 현재의 편익을 선택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도 초기에 110부위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와 산업화를 앞둔 상황에서 110부위 시스템의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전압으로 전력을 보내려면 높은 전류가 필요하고 그 결과 전선의 손실이 커지고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와 함께 국민들의 불만이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전압을 높이자는 논의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거대한 반발과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국민들은 왜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불편을 사서 겪어야 하는가? 갑자기 전기가 끊기면 냉장고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과 회의는 산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장의 생산 라인을 멈추는 일은 곧바로 손실로 이어졌고 학교와 병원, 상점 모두가 전기 전환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술진과 정책 이반자들은 한국이 앞으로 맞이할 전력 수요 증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10부위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한계가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은 계속해서 경고되었습니다. 전력 손실이 줄고 효율이 올라가며 송전 과정에서 에너지가 절약되는 220부위 체계의 장점은 단순한 이론적 가치가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점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110부위에서 220부위로 전환하면서 전력 손실이 크게 줄어들고 연간 약 40억 후 약 1,700억 원의 에너지가 절약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전압을 높인 변화는 단순히 숫자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기술 문서에서는 이 전환을 가장 비싼 장기 프로젝트라고 표현할 만큼 한국의 전압 승합 사업은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1973년에 시작된 전압 전환은 단순히 전선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가정, 공장, 빌딩에 설치된 모든 배선과 전자제품, 콘센트, 변압기까지 바꿔야 했습니다. 그 작업은 수십 년에 걸쳐 긴 여정을 요구했고, 때로는 정치적 변화 속에서 방향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과정을 멈추지 않았고, 2005년 마침내 전국이 완전히 220V로 통일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은 왜 아직도 110V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기술적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효율성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계는 이미 너무 깊게, 너무 방대하게 깔려 있어서 어느 순간 변화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고착돼 버렸습니다. 기존 인프라가 너무 크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30년이 넘는 긴 여정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적 계산을 넘어서 국가적 결단과 국민들의 묵묵한 희생,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끈질긴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전압 하나를 바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설계했는지, 그리고 이 긴 프로젝트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의 한국은 겉으로 보면 전압을 논할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도심에는 판잣집이 남아 있었고, 농촌에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은 마을이 수두룩했다. 당시 정책 보고서에는 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 국민 앞에서 전선 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렸는지가 그대로 기록돼 있다. 그럼에도 전력 당국 내부 회의실에서는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또 다른 계산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면 한국은 산업화의 출발선에서 영영 뒤처질 수 있다는 냉정한 판단이었다. 그 시절 한국은 이미 일본 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110V 체계를 물려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불은 켜졌고 라디오는 작동했고 공장은 돌아갔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는 이렇게 물었다. 굳이 왜 바꾸느냐? 불편을 사서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정부가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세금과 전기요금으로 돌아올 것이 뻔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20V 전환 논의는 자연스럽게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었고, 언론은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산업계의 반대가 거셌다. 섬유 공장과 중소 제조업체들은 이미 낡은 설비를 겨우 돌리고 있었는데, 전압을 바꾸면 기계를 전부 교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병원과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전기가 끊기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중환자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교실, 수술대 위에 환자까지 떠올리며 전환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당시 일부 정치인들은 차라리 미국과 일본처럼 110V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선진국도 쓰는데 우리가 굳이 앞서 나갈 이유가 무엇이냐는 논리였다. 그러나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정부와 한국전력 일부 핵심 기술진은 외부에 드러내지 않은 채 전국 단위 전압 개편 계획을 세밀하게 그려나갔다. 표면적으로는 소규모 시범 지역 공사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전체를 220V 체계로 바꾸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었다. 회의록에는 수십 년 단위의 일정표가 적혀 있었고, 정권이 바뀌어도 멈추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논의됐다. 이 계획은 누구에게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프로젝트였다. 당장의 이익은 보이지 않고 불편만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미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이미 수백만 가구와 수많은 도시, 방대한 산업시설이 110V 인프라 위에 촘촘히 얽혀 있었다. 뉴욕의 지하 전선망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그 위에 수십 년간 쌓인 건물과 설비는 전압 전환을 꿈조차 꾸기 어렵게 만들었다. 정책 문서에는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지만, 전국 단위 전환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이유로 매번 논의가 중단됐다. 기술이 아니라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일본은 상황이 더 복잡했다. 동일한 국가 안에서 동쪽은 50질, 서쪽은 60질을 쓰는 기형적 구조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일부 지역은 여전히 백부의 중심이었고, 다른 지역은 부분적으로 고전압을 병행했다. 통일의 필요성은 수십 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각 지역 전력 회사의 이해관계, 정치적 책임 문제, 그리고 국민적 무관심이 겹치며 논의는 번번이 흐지부지됐다.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었기에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다. 산업화 속도는 빨라졌고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10V 체계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경고가 내부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발전소를 아무리 지어도 손실이 커서 효율이 떨어졌고 굵은 전선과 많은 구리가 필요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졌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전압 전환을 이해하지 못했다. 눈앞에 불편만 보였고 미래의 이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비밀 프로젝트는 더욱 치밀해졌다. 전국을 구역별로 나누고 단계적으로 전압을 바꾸는 시나리오, 정전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 공장 가동 중단을 피하기 위한 야간 작업 계획까지 세워졌다. 그러나 공사가 본격화되자 불만은 더 커졌다. 벽을 뜯어내는 소음, 하루 이틀씩 이어지는 전기 차단, 가전제품 고장 신고가 쏟아졌다. 어떤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작업팀 출입을 막아서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여기서 멈출 수도 있었다. 이미 일부 도시만 바꿨다는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명분도 충분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 돈을 다른 곳에 쓰자며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내부 기록을 보면 프로젝트는 중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포기하면 한국은 영원히 110V 구조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 깊어지기 시작한다. 겉으로는 실패와 혼란처럼 보였던 이 과정이 사실은 훨씬 거대한 국가 전략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난다. 당시 누구도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단순히 전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 구조를 설계하고 있었다. 그 결정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다. 1973년의 결정은 종이 위에서는 한 줄의 정책 문장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국가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실험이었다. 220V 전환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예산, 정치, 관료 구조, 그리고 국가 운영 방식 자체와 정면 충돌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난 공사는 전선 교체였지만 내부에서 벌어진 진짜 싸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한국전력과 재무부, 산업부와 경제기획원 사이에서 벌어졌다. 각 부처는 서로 다른 계산을 내놓았고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다. 재무부는 냉정했다. 당시 한국의 재정은 빠듯했고 외채 의존도가 높았다. 국민이 굶고 있는데 전압을 바꾸자고 수천억을 쓰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문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남아있다. 예산 담당자들은 220V 전환을 장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블랙홀로 보았다. 반면 한국전력 일부 기술진은 정반대의 보고서를 올렸다. 지금 돈을 아끼면 한국은 영원히 110V 구조에 갇혀 산업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경고였다. 이 대립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국가의 방향을 가르는 충돌이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압 전환 사업은 검토 대상이 되었다. 어떤 정부는 속도를 늦추려 했고 어떤 정부는 아예 백지화를 논의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 사업은 다음 정권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장이 반복된다. 즉, 누구도 자신의 임기 안에서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때 한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섰다. 만약 한 번이라도 공식 중단이 선언되었다면
한국은 다시는 220V로 갈 수 없었을 것이다. 같은 시기 미국은 완전히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전국을 뒤덮은 110V 인프라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내부 보고서에는 효율 개선의 필요성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같은 도시 전체를 뜯어내는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미국은 부유했지만 부유했기 때문에 오히려 움직일 수 없었다. 이미 성공한 시스템이 너무 거대해져 버린 것이다. 일본은 또 다른 방식으로 갇혀 있었다. 동쪽의 50G와 서쪽의 60G가 공존하는 구조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정치 문제였다. 각 지역 전력 회사는 자신들의 체계를 지키려 했고 중앙정부는 갈등을 감당하기 싫어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결정을 미루는 길을 택했다. 겉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속으로는 변화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일부 관료들은 우리처럼 가난한 나라가 왜 가장 비싼 선택을 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쪽에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더 바꿔야 한다는 역설적 논리를 내세웠다. 이 논쟁의 핵심은 단 하나였다. 한국이 미래 산업 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추격자가 될 것인가. 이 무렵 비밀스러운 계산이 등장했다. 공개되지 않은 내부 문건에는 장기 전력 수요 예측이 담겨 있었다. 한국이 섬유와 경공업을 넘어 중화학, 전자, 반도체로 나아갈 경우 현재의 110V 체계는 버틸 수 없다는 분석이었다. 이 보고서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핵심 인사들만 돌려보았다. 즉, 국민들은 불편만 보았고 지도부는 미래의 위험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계산이 공개되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졌을 것이다. 국민들은 왜 그런 먼 미래를 위해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반발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의도적으로 말을 줄였다. 전압전환은 기술적 필요라고만 설명했고 산업구조 전체를 바꾸는 전략이라는 사실은 드러내지 않았다. 이 침묵이 프로젝트를 지탱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갔다. 공사는 길어졌고 예산은 늘어났고 정치적 비난은 커졌다. 그러나 멈추는 순간 모든 투자가 허사가 된다는 사실 또한 분명했다. 이미 일부 지역은 220V로 바뀌었고 다시 110V로 되돌리는 것은 더 큰 비용과 혼란을 낳을 뿐이었다. 한국은 사실상 후퇴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한 상태였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외형적으로는 안정적이었다. 정전도 크지 않았고 가전제품도 잘 작동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합리적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안정성 속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다. 한 번 굳어진 110V 구조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벽이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벽은 더 단단해졌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겉으로는 혼란과 실패처럼 보였던 한국의 선택이 사실은 거대한 산업 전략의 출발선이었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당시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이 결정이 한국을 전혀 다른 국가로 만들 것이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다. 하지만 그 진실은 아직 밝히지 않는다. 여전히 국민들은 공사 소음에 시달리고 있었고 정치권은 여전히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지금은 여전히 어둠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미래를 향한 길을 깔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압전환은 단순한 기술 공사가 아니라 국가의 방향을 가르는 시험대가 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의 산업 구조는 눈에 띄게 변하고 있었고 섬유와 경공업 중심이던 경제는 중화학, 기계, 전자산업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가난한 나라였지만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전압 논쟁은 전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문제로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다. 한국전력 내부 문건에는 이상한 계산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당장 전환 비용은 거대했지만
10년, 20년, 30년 단위로 보면 지금의 110V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비싸질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발전소를 더 짓고, 더 많은 송전선을 깔고, 더 많은 구리를 수입해야 하는 구조가 계속 누적될수록 한국은 에너지, 비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이 계산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라는 논리가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현장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일부 신도시와 산업단지에는 처음부터 220V 기준으로 배선이 설계되기 시작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전환공사와는 별개로 미래를 대비한 보이지 않는 전환이었다. 오래된 건물은 여전히 공사와 혼란을 겪고 있었지만 새로 짓는 지역은 처음부터 다른 규격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미세한 변화였지만 이 결정은 이후 수십 년의 산업 구조를 결정짓는 씨앗이 되었다. 같은 시기 미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전력망을 자랑했고 110V 체계는 아무 문제 없는 표준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부 보고서에는 은밀한 불안이 담겨 있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할수록 송전 손실이 커지고 대도시 전력망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경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구조를 바꾸지 않았다. 이미 깔린 인프라가 너무 거대했고 정치적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겉으로는 안정적인 국가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분열된 전력 체계가 발목을 잡고 있었다. 동쪽과 서쪽의 서로 다른 주파수 체계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었고 전국 단위 에너지 전략을 세우는데 제약을 만들었다. 그러나 일본은 결정을 미루는 길을 택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었고 당장 바꾸지 않아도 일상은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 내부에서는 점점 더 분명한 질문이 떠올랐다. 우리는 단순히 오늘을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일을 설계할 것인가? 이 질문은 전압 논쟁을 넘어 국가 전체의 방향을 뒤흔들었다. 어떤 관료들은 여전히 비용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또 다른 집단은 지금 멈추면 한국은 영원히 추격자의 위치에 머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산업계에서 나타났다. 일부 대기업 연구소에서는 향후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 시작했다. 공장 자동화, 대형 설비, 그리고 전자산업의 발전은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했고 기존 110V 구조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예측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핵심부와 한국전력 내부에서는 이미 공유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여전히 공사 소음과 불편뿐이었다. 야간 정전, 벽을 뜯는 작업, 가전 고장 신고는 계속되었고 언론은 연일 비판을 쏟아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나라가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분노가 터져나왔고 정치권은 이 불만을 이용해 정부를 압박했다. 전환 프로젝트는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였다. 바로 이 순간 한국은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속도를 늦추고 반발을 잠재울 것인가?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고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내부 기록을 보면 이 시기에 내려진 판단은 명확했다. 전면 공개는 하지 않되 방향은 바꾸지 않는다. 즉, 국민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프로젝트 자체는 멈추지 않겠다는 전략이었다. 이 선택은 한국을 점점 더 고립된 길로 밀어넣었다.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기존 체계를 유지하며 외형적 안정성을 보여주었고 국제사회에서도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는 공사와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셈이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있었다. 전압 전환이 단순한 전력 문제가 아니라 향후 한국이 어떤 산업 국가가 될지를 결정하는 구조적 결정이라는 사실이었다. 아직 국민은 이를 체감하지 못했지만 국가의 뿌리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여전히 실패와 혼란의 연속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혼란이야말로 한국이 다른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이제부터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198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풍경은 겉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곳곳에서는 전선 공사가 이어졌고 어떤 지역에서는 며칠씩 정전이 반복됐으며 벽을 뜯어내는 소음과 불편은 일상이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한국의 전력 구조가 점점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220V라는 단순한 숫자가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전압을 높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기가 흐르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다. 같은 전력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전류가 줄어들면서 송전 과정에서 사라지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도시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낭비되던 열 손실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그만큼 한국은 더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체감되지 않았다. 일반 가정에서는 여전히 전등이 켜지고 냉장고가 돌아갔으며 공장에서는 기계가 움직였다. 국민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졌는지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전력 당국 내부에서는 분명한 수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일한 발전량을 유지하면서도 정전 빈도가 서서히 줄어들었고 여름철 전력 피크 시간에도 예전만큼 심각한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송전 효율에서 드러났다. 기존의 110V 체계에서는 장거리로 전력을 보내면 손실이 너무 커서 발전소를 도시 가까이에 집중 배치해야 했다. 하지만 220V 구조에서는 더 멀리, 더 안정적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발전소 입지를 보다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산간 지역의 수력 발전, 해안가의 화력 발전, 이후 등장한 원자력 발전까지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산업 지형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은 중화학 공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고 있었고 철강, 조선, 기계, 전자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이런 산업들은 모두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했다. 기존의 110V 구조였다면 각 공장마다 별도의 대형 변전 설비를 구축해야 했고 송전선도 더 두껍고 복잡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220V 체계가 서서히 자리 잡으면서 산업단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같은 시기 미국의 대도시들은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전력 수요는 계속 증가했지만 이미 촘촘히 깔린 110V 인프라는 확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대도시 지하 전력망은 마치 오래된 배관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조금만 손을 대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 결과 미국은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데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했고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추가 변전 설비를 계속 설치해야 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부유한 국가였지만 전력 구조는 점점 비효율적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일본 역시 구조적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동쪽의 50G와 서쪽의 60G라는 이중 체계는 국가 전체의 전력 운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나 전국 단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주파수 문제는 발목을 잡았다.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통합 전략이 논의될 때마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했고 결국 결정은 미뤄졌다. 일본은 안정적이었지만 변화에 둔감한 구조가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새로운 산업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반도체 공장은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이었고 정전이나 전압 불안정은 곧바로 수천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220V 체계 위에 구축된 한국의 전력망은 이런 대형 산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 한국은 단순히 전압을 바꾼 것이 아니라
향후 등장할 고전력 산업을 미리 대비한 구조를 만든 것이었다. 당시에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220V 전원은 반도체, 철강, 조선, 이후의 IT 산업까지 이어지는 기반이 되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생활 방식에서 나타났다. 1990년대 들어 한국 가정에는 에어컨, 전자레인지, 대형 냉장고 같은 고전력 가전이 빠르게 보급되기 시작했다. 110V 체계였다면 이런 기기들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전선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겠지만 220V 구조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전압전원이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편의성을 바꾸는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여전히 국민에게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과거의 불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전압전원을 불필요한 고통으로 여겼고, 정치권에서도 이 사업을 과거의 실수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력 구조는 조용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이 무렵 전력 통계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대비 실제 소비 전력의 비율이 점점 높아졌고, 송전 과정에서 사라지는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한국은 점점 더 효율적인 전력 국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기존 구조에 묶여 추가 발전소 건설과 복잡한 보안 설비에 의존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00년대 초반에 찾아왔다. 인터넷, 휴대전화, 데이터 센터, 대형 IT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시기에 한국은 이미 220V 인프라가 상당 부분 완성된 상태였고, 대규모 전력 소비 산업을 비교적 빠르게 수용할 수 있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기존 110V 구조로 인해 추가 변전 설비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불가피했다. 이때 비로소 과거의 선택이 어떤 의미였는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에 감내했던 불편과 비용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투자였던 것이다. 반대로 부유했던 미국과 일본은 당장의 안정과 편의를 선택한 대가로 구조적 한계를 떠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다. 220V 전원이 단순히 전력 효율을 높인 정책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성격과 국가 운영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진다.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위해 참아낸 경험, 장기 프로젝트를 끝까지 밀어붙인 집요함, 그리고 국민 전체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였던 순간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여전히 과거의 고통과 변화의 조짐이 섞여 있는 단계였다. 그러나 다음 단계부터는 한국이 이 선택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전력 손실 감소,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가 이미지 변화까지 220V 전원이 만들어낸 결과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는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한국의 전력 지형은 겉으로 보이는 풍경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고 전기를 쓸 뿐이었지만, 그 뒤편에서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구조가 이미 다른 궤도로 진입해 있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술 발전이 아니라 수십 년 전의 선택이 시간의 힘을 통해 서서히 현실로 드러난 결과였다. 이 시기 한국을 바꾼 것은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이었다. 대규모 클린룸, 초정밀 장비, 수천 대의 설비가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은 엄청난 전력을 요구했다. 전력의 안정성, 품질, 그리고 공급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때 비로소 과거의 전압 전환이 어떤 의미였는지가 분명해졌다. 만약 한국이 여전히 110V 구조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산업은 처음부터 다른 조건을 요구했을 것이다. 각 공장마다 대형 변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했고, 송전선은 더 굵어야 했으며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보조 장치가 끝없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비용은 기업의 투자 부담을 키웠고,
결국 국가 전체의 산업 속도를 늦췄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상당 부분 220V 체계 위에 서 있었고 대규모 산업을 비교적 매끄럽게 수용할 수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데이터 센터 시대가 열리면서 드러났다. 2010년대 들어 클라우드, 모바일, 인공지능이 확산되자 서버 수천 대가 모인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전국 곳곳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런 시설은 작은 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을 단독으로 소비할 만큼 거대했다. 한국의 전력망은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과거의 인프라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같은 시기 미국의 상황은 달랐다. 미국 역시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확장했지만 기존 110V 기반의 분산형 전력망은 추가 변전 설비와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요구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전력 부족 문제로 데이터 센터 입지가 제한되었고 새로운 발전소 건설이 정치적 논쟁을 불러왔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이미 굳어진 구조가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일본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다. 동서로 나뉜 주파수 체계는 대형 IT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비효율을 만들었다. 전국 단위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마다 전력 표준이 달라 추가 장비가 필요했고 이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일본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뛰어났지만 인프라 구조가 속도를 제한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때 한국은 점점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대비 실제 사용 전력 비율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동일한 에너지로 더 많은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단순히 전기를 절약한 것이 아니라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공장, 더 많은 서버, 더 많은 도시를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변화는 숫자로도 드러났다. 전력 손실률이 낮아지면서 한국은 불필요한 발전을 줄이고 그만큼 환경 부담과 연료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이는 곧 국가 예산 절감으로 이어졌고 절감된 비용은 다시 산업 투자와 연구 개발로 흘러들어갔다. 하나의 선택이 또 다른 성장을 낳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기차 시대의 도래였다. 2020년대에 들어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국가 전력망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수백만 대의 차량이 동시에 충전되는 상황을 감당하려면 안정적인 고전압 인프라가 필수였다. 한국은 이미 220V 중심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기에 비교적 빠르게 충전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었다. 반면 110V 중심 국가들은 변전 설비 추가와 지역별 보안 작업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여기서 과거의 이야기가 다시 떠오른다. 1970년대에 한국이 감내했던 공사 소음, 정전, 불편, 그리고 끝없는 비판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의 산업을 위한 토대였다. 당시 국민은 알지 못했지만 그 불편은 수십 년 뒤 국가 경쟁력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특징도 드러났다. 장기 프로젝트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집요함, 정권이 바뀌어도 방향을 유지하는 연속성, 그리고 국민이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는 응집력이 있었다. 이 특징은 단순히 전압 전환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건설, 통신망 확충, 초고속 인터넷 보급 등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도 반복되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과거의 선택에 묶여 있었다. 미국은 부유했지만 구조적으로 유연하지 못했고, 일본은 기술적으로 뛰어났지만 지역 분열이 발목을 잡았다. 두 나라 모두 전력 효율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이미 깔린 인프라를 뒤집기에는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컸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분명해졌다. 1990년대에는 미미했던 격차가 2000년대에 커졌고 2010년대에는 구조적 차이로 굳어졌다. 한국은 같은 투자로 더 많은 산업을 키울 수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같은 성과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계산이 아니다. 전압전환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당장의 편의를 선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익을 위해 버티는 태도, 그리고 눈앞의 비난을 감수하고도 긴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다. 이제 한국은 전력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안정적인 전력망, 낮은 송전 손실, 그리고 산업 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IT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성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32년에 걸친 전환 과정, 수많은 실패와 불편, 그리고 끝없는 비판 속에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던 결정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였다. 220V는 단순한 전압이 아니라 한국이 남긴 시간의 기록이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여전히 산업과 인프라 중심이었다.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 선택이 한국 사회의 성격, 즉 끈기, 단합, 그리고 미래를 향한 집단적 의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낸다. 시간이 흐르자 한국의 220V 전환은 단순한 전력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대한 서사로 변했다. 1970년대의 혼란, 1980년대의 침묵, 1990년대의 변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도약은 서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긴 궤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전압이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놓여 있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는 과거를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한때는 무모하고 과도하다고 여겨졌던 공사와 정전, 벽을 뜯는 작업, 그리고 끝없는 비판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읽히기 시작했다. 산업 현장은 이미 그 결실을 체감하고 있었고, 전력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 경쟁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당시의 불편은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선투자였다는 사실을. 반도체 산업은 이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냈다. 대형 반도체 공장은 스문의 시간 멈추지 않고 전력을 소비하는 거대한 에너지 생태계였다. 미세 공정이 발전할수록 전압 안정성과 전력 품질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단 한 번의 순간적인 정전도 수천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한국이 만약 여전히 110V 구조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산업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각 공장마다 추가 변전 설비를 설치해야 했고,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한 보안 장치가 끊임없이 필요했을 것이며, 그 비용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갉아먹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상당 부분 220V 체계 위에 서 있었다. 장거리 송전이 가능했고, 전력 손실이 줄어들었으며, 전선 자재 부담도 낮아졌다. 그 결과 한국은 동일한 전력량으로 더 많은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고, 같은 투자 대비 더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냈다. 반도체뿐 아니라 철강, 조선, 석유화학, 배터리 산업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전력망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기반이 되었다. 데이터 센터 시대가 열리면서 이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다. 2010년대 이후 한국 전역에 들어선 초대형 서버 시설은 소도시 하나와 맞먹는 전력을 단독으로 소비했다. 수십만 대의 서버가 동시에 가동되려면 단순히 발전량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고전압 송전 구조가 필수였다. 한국의 220V 중심 인프라는 이 요구를 비교적 매끄럽게 수용했고,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데이터 허브로 인식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같은 시기 미국은 다른 현실과 마주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촘촘히 깔린 110V 인프라가 발목을 잡았다.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려 할 때마다 추가 변전 설비를 건설해야 했고, 지역 주민 반대와 환경 논쟁이 뒤따랐다. 어떤 지역에서는 전력 부족으로 데이터 센터 입지가 제한되었고, 새로운 발전소 건설이 정치적 갈등을 불러왔다. 부유한 국가였지만 과거의 선택이 미래를 제약하는 역설이 드러났다. 일본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동쪽의 50G와 서쪽의 60G라는 이중 체계는 국가 전체의 전력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나 전국 단위 데이터 인프라를 설계할 때마다 주파수 문제는 추가 장비와 비용을 요구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뛰어났지만 인프라 구조가 일관되지 않아 속도를 제한받았다. 안정적이었지만 유연하지 못한 시스템이었다. 이때 한국은 점점 더 큰 격차를 만들기 시작했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대비 실제 사용 전력 비율이 개선되면서 동일한 에너지로 더 많은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 단순히 전기를 절약한 것이 아니라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공장과 더 많은 도시를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 것이다. 절감된 에너지는 다시 연구 개발과 산업 투자로 흘러들어갔고, 이는 또 다른 성장을 낳았다. 하나의 선택이 연쇄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차이는 더욱 커졌다. 수백만 대의 차량이 동시에 충전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충전 인프라가 불안정하다면 전기차 보급 자체가 정체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미 220V 중심 구조를 갖추고 있었기에 충전소 확장과 전력 배분을 비교적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다. 반면 110V 중심 국가들은 지역별 변전 설비 증설과 보완 작업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산업 경쟁력 비교로 끝나지 않는다. 전압전원은 한국 사회의 집단적 성격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32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의 연속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선 의지의 지속이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방향을 유지했고 경제 위기가 닥쳐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이 가진 독특한 국가 운영 방식이었다. 이 특징은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에서도 반복되었다. 고속도로 건설,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전국 단위 통신 인프라 확장 등에서 한국은 늘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당장의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방식이었다. 전압전원은 그 원형이었다. 국민의 태도도 서서히 변했다. 처음에는 반대와 분노가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이 줄어들고 산업 성과가 눈에 보이자 인식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였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공감이 한국 사회의 결속을 강화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스스로 구조를 설계하는 국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 못한 길을 먼저 걸었다. 220V는 그 상징이었다. 가난한 시절에 내린 결단이 부유한 시대의 경쟁력을 만들었다.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누적되었다. 매년 조금씩 절약된 에너지는 10년이 되면 거대한 격차가 되었고 30년이 되자 구조적 우위로 굳어졌다. 한국은 같은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고 그만큼 더 많은 산업과 도시를 키울 수 있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드러난다. 인프라는 한번 깔리면 국가의 선택지를 규정한다. 잘 깔리면 자유를 넓히고 잘못 깔리면 미래를 가둔다. 한국은 이 사실을 몸으로 배웠고 전압전원을 통해 스스로를 시험했다. 그 시험에서 한국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220V는 단순한 전기 규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 시간과 싸워 이긴 기록이었다. 종이에 적힌 계획이 아니라 땅 밑에 묻힌 전선이었고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32년간 지속된 실행이었다. 매일 아침 전등이 켜지고 공장이 돌아가고 데이터가 흐를 때마다 그 선택은 조용히 작동했다. 이제 돌아보면 질문은 분명해진다. 왜 한국은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답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고 미래의 이익을 택하는 능력,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구조를 보는 시선, 그리고 세대를 넘어 방향을 유지하는 집요함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무능해서 110V에 머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너무 일찍 성공했기에 구조에 묶였다. 안정이 곧 함정이 되었고 편의가 곧 제약이 되었다. 한국은 반대로 아직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감히 구조를 바꾸었다.
그 용기가 오늘의 경쟁력을 만들었다. 이제 전압 이야기는 더 큰 의미를 도로, 통신망, 에너지, 교육, 산업 전략 등 모든 인프라는 같은 논리를 따른다. 지금의 편의와 미래의 구조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한국은 이 갈림길에서 미래를 택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지금 눈앞에 있다. 반도체 강국, 데이터 강국, 전기차 시대의 선도 국가, 안정적인 전력망을 갖춘 산업 국가.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 전의 결단이 만든 구조 위에 세워졌다. 220부위는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시간의 기록이고 한국이라는 국가가 남긴 서명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압 전환이 아니라 한 나라가 어떻게 미래를 설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한국의 하루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흘러간다. 아침이면 전등이 켜지고 커피포트가 작동하며 휴대전화가 충전된다. 낮이 되면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데이터는 전국을 가로질러 흐르며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환하게 빛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느낀다. 콘센트에 꽂힌 플러그 뒤에서 어떤 선택이 있었는지, 그 전기가 어떤 길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그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는 한 나라가 수십 년에 걸쳐 내린 치열한 선택이 숨어 있다. 한국의 220부위는 단순한 전기 규격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내려진 결단이 시간과 싸워 남긴 흔적이고 종이에 적힌 계획이 아니라 땅 밑에 묻힌 전선이며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3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실행의 기록이다. 이제 되돌아보면 질문은 분명해진다. 왜 한국은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 답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 당장의 불편을 감내하고 미래의 구조를 택하는 능력, 눈앞의 비난을 견디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 정권이 바뀌어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집요함, 그리고 개인의 불편보다 국가 전체의 내일을 먼저 생각하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전압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고방식을 바꾼 선택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무능해서 110부위를 유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너무 일찍 성공했기 때문에 이미 깔린 구조에 갇혀버렸다. 안정이 함정이 되었고 편의가 제약이 되었으며 풍요가 변화를 막는 벽이 되었다. 미국은 기술이 부족하지 않았다. 자본도 부족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미 만들어진 거대한 인프라였다. 뉴욕 지하에 얽힌 수십 년의 전선 도시 전체를 뒤덮은 110부위 구조, 수백만 가구와 수천만 개의 가전제품, 수만 개의 공장이 모두 같은 전압 위에 서 있었다.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순간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동쪽의 50지와 서쪽의 60지라는 분열된 체계는 통일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었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미 늦어 있었다. 반면 한국은 아직 굳어지기 전에 움직였다. 가난했기 때문에 더 과감했고 약했기 때문에 더 계산했으며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더 멀리 보았다. 그 역설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선택의 차이는 누적되었다. 매년 조금씩 줄어든 전력 손실은 10년이 되자 거대한 절약이 되었고 30년이 되자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었다.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공장을 돌릴 수 있었고 같은 에너지로 더 많은 도시를 움직일 수 있었으며 같은 투자로 더 큰 산업을 키울 수 있었다. 이 차이는 반도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초정밀 공정이 요구하는 전압 안정성, 스문의 시간 멈추지 않는 생산 라인, 수천억 원이 걸린 장비를 지탱하는 전력망, 이 모든 것이 한국의 220부위 구조 위에서 작동했다. 데이터 센터 시대가 오면서 그 차이는 더욱 커졌다. 수십만 대의 서버가 동시에 가동되는 시설은 작은 도시 하나의 전력을 소비했지만 한국의 전력망은 이를 감당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이유로 한국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다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불러왔다.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이 격차는 또 한 번 드러났다.
수백만 대의 차량이 동시에 충전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비교적 빠르게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었지만 110위 중심 국가들은 변전 설비 증설과 지역 보안 작업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산업 경쟁력 비교가 아니다. 220부의 전환은 한국 사회의 성격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32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의 연속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선 의지의 지속이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방향을 유지했고 경제 위기가 닥쳐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 특징은 다른 인프라에서도 반복되었다. 고속도로 건설,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전국 통신망 확장,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서도 한국은 늘 같은 패턴을 보였다.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방식,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구조를 선택하는 태도, 개인의 편의보다 집단의 미래를 우선하는 결단이었다. 국민의 인식도 서서히 변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반대가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 성과가 눈에 보이자 사람들은 깨달았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낭비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였다는 사실을. 이 공감이 한국 사회의 결속을 강화했고 이후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동력이 되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간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 못한 길을 먼저 걸은 나라가 되었다. 220부위는 그 상징이다. 가난한 시절의 결단이 부유한 시대의 경쟁력을 만들었고 과거의 고통이 현재의 자유를 만들었으며 보이지 않는 전선이 보이는 산업을 지탱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통찰이 남는다. 인프라는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은 국가의 선택을 굳힌다. 잘 깔리면 미래를 넓히고 잘못 깔리면 가능성을 가둔다. 한국은 이 사실을 몸으로 배웠고 전압 전환을 통해 스스로를 시험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220부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시간의 기록이고 의지의 증거이며 한국이라는 국가가 남긴 서명이다. 오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켜는 전등 뒤에는 32년의 침묵, 수많은 공사, 끝없는 비판 그리고 멈추지 않았던 결단이 있었다. 미국과 일본은 여전히 110부위에 묶여 있다. 그들은 여전히 강대국이고 기술 선진국이지만 이미 만들어진 구조가 그들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한국은 다르게 움직였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바꾸었고 아직 갇히지 않았을 때 구조를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이 존재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 전압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 나라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현재의 편의에 머무를 것인가, 미래의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 대부분의 국가는 전자를 택했고 한국은 후자를 택했다. 그 선택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켜는 전등 속에는 그 선택의 결과가 조용히 흐르고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